볼 때마다 좀 새롭게 느껴지게 됐고요. 제가 되게 궁금한 거는 이 영화가 이제 서울시를 되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남산도 있고 청계천도 있고요. 근데 이게 낮과 밤을 나누어서 보여줄 때 대체적으로 도시는 낮이 더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활동적인 부분들이 강조되다 보면은.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낮은 좀 더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지고 밤이 좀 더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서 다시 이제 집에서 이 영화를 보고 싶을 때 보는 장면들이 대부분이 다 밤 장면이에요. 제가 그렇게 느낀 게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느 쪽을 더 아름답게 찍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정말 없었습니다. 근데 밤 장면을 대체적으로 해외 영화제들을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서울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영화로만 보는 사람들이죠. 대체적으로 밤 장면에 대해서 아름답다 표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밤 장면을 흑백으로 찍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둘 다 그냥 컬러로 간다 했었습니다. 밤 장면도 그냥 컬러로 간다 했었습니다. 근데 촬영이 얘기를 했습니다. 밤 장면을 컬러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기술적으로 어떤 난점이 있습니까? 하자. 이 영화를 다 컬러로 찍으면 제작비가 괴물보다 더 들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유미가 걸어간 그 청계 광장 끝에서 청계 7가에 있는 그 집까지가 걸어서 남자의 빠른 걸음으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걸 다 조명 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조명기로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조명기를 공수해 와서 그 거리를 다 설치를 하고 찍자는 뜻입니다. 괴물 제작비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현재 있는 이 조명 갖고 견뎌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흑백으로 가죠. 그래서 흑백으로 바꿨습니다. 흑백으로 바꾸면서 시나리오의 골격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의 카메라 기종이 두 가지가 쓰이게 됐습니다. 그 영화 맨 첫 장면을 보면 카메라가 두 가지 기종이 나오죠. 그래서 낮 장면에 찍었던 카메라와 밤 장면에 찍은 카메라가 서로 다른 기종의 카메라들입니다. 밤에 찍은 것은 훨씬 더 이제 적은 조명에도 예민한 카메라를 선택한 셈이죠. 하여튼 뭐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찍었습니다만 나중에 결정을 한 다음에 촬영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 사실상 사경을 헤매는 영수에게는 흑백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 찍어놓고 나서도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꿨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를테면은 그 디지털 경우에는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찍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딱 컬러로 찍었습니다. 흑백이라는 게 따로 디지털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상수 감독의 북촌방향도 영화 찍을 때는 다 컬러로 찍었습니다. 본인 배우들도 다 컬러로 알고 있었고, 근데 편집실에서 보다가 뭔가 좀 느낌이 아니다 싶어서 한번 흑백으로 돌려봐라 했는데 그게 느낌이 좋아서 흑백으로 바꿨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수없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찍고 난 다음 서로 컬러로 다 찍었다 할지라도 흑백으로 바꿨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건 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만 한 가지만 부연 좀 드린다면, 컬러로 계획을 하고 머릿속에서 컬러 그림을 상상을 하셨을 텐데 그때는 어떤 느낌의 상상을 하셨고 흑백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시나리오 바꾸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한번 좀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컬러로 다 찍었으면 다 빛을 중심으로 찍었을 겁니다. 그 청계천에 쭉 빛들이 되게 많거든요.
밤에 걸어가 보시면 저는 지금도 가끔 밤에 한번 걸어가 보는데 가끔씩 쓸쓸한 날, 뭐 머리가 복잡한 날 거기 걸어가 보면 되게 마음이 안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 그 빛들이 쭉 걸어가 보면은 청계광장에서 갈 때마다 빛의 조건이 계속 바뀝니다. 그 빛들을 놓고서 찍을 생각이었는데 흑백으로 바뀌면서 옆에 어둠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빛을 안 찍고 카메라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향하는 쪽으로 해서 이 말하자면 약간 평론가스러운 표현이라서 이 표현을 피하고 싶긴 합니다만 피할 수 없어서 쓰는 표현인데 약간 표현주의 세트장 같은 느낌으로 찍고 싶어졌습니다. 칼라였다면 그 기분이 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흑백으로 바꾸면서 아예 이거를 그 촬영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청계천 세트장에 와서 영화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트장 기분으로 찍읍시다. 말하자면 이명박 디즈니랜드. 그래서 영화 찍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기분으로 말하자면 바뀌고 그래서 촬영 컨셉도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칼라로 찍었으면 아마 완전히 다른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네. 또 질문을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여기 끝에 저기 안경 끼신 여기 까만색 질문 먼저. 원담에서 반갑고요. 영화 잘 봤고요. 다름 아니라 그냥 러닝타임이 되게 긴 영화인데 제한이 없었다면 추가를 하고 싶은 장면이 있었던지. 제한이 없었다면 설명 시간. 네, 러닝타임 자체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4시간, 5시간 진짜 이렇게 늘려서 하시고 싶으면 추가하고 싶은 장면이 있으셨던지 아니면 뭐 삭제가 돼서 좀 아쉽다. 예, 뭐 뭘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영화에 배드신이 있습니다. 신하균 씨의 물론 배드신이죠. 첫 번째 편집본이 나왔을 때에 판본이 3시간 55분 판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 영화에 안 들어있는 장면이 꽤 많습니다. 당연하죠. 40분이나 더 있는데 신하균 씨의 배드신과 그 다음에 신하균 씨하고 정유미 씨가 한밤중에 청계천에서 올라와서 종로거리를 걸어다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새벽 3시에 찍었습니다. 그 종로거리를 막 걸어다니다가 이제 그 카페에 도착해서 그 대사를 긴 대사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그 종로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면이 한 10분 가까이 됩니다. 그 장면 촬영 감독이 제일 아쉬워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들이 굉장히 제가 보고 굉장히 잘 찍혔습니다. 역시 흑백이었어. 물론이죠. 예. 그리고 막 차 지나다니는 데를 가로질러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미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예측할 수 없는데 갑자기 신하균 손을 끌고 그 종로 그 파고다 공원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종로 2가에서 상가 넘어가는 그 사거리요. 거기 차는 되게 새벽 3시에도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하균 손을 붙들고 거기를 가로질러 뛰어갑니다. 카메라 보고 알아서 뛰어가라고 하는데 문제는 돈 마이크고 뭐고 다 쫓아 뛰어가야 되는데 한밤중에 거기를 막 열댓 명이나 뛰어서 지나가고 차 클락션 울리고 난리가 났죠. 저는 속으로 아싸 그랬죠. 자 클락션 소리 다 남았지. 빨리 나가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 상영을 고려했다기보다는 편집 다 해놓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유불급 넘치는 건 부족함만 못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곁가지들이 뭔가 영화의 얘기를 방해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배드신 장면이 너무 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시사를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다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 장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못 보는 장면이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시라규 씨 배드씬이 벌어지고 나서 있다가 문득 뭐 여기 다 성인들이니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섹스가 끝나고 나서 잠깐 잠들었다가 깨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이 여자하고 완전히 그 난자당한 시체로 피바다가 돼서 침대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 일어난 신하균이 돌아보는데 완전히 물에 젖은 물귀신 같은 그 딸아이가 서서 대사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딸아이가 완전히 물에 젖어서 말하자면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으로는 이 꿈이 신하균을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데로 이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옷 다 입고 이 딸애가 그 욕실에 가서 샤워기로 20분씩 물 뒤집어 써 나온 다음에 그거를 몇 번씩 반복해서 하고 그 48시간 찍었으니까요. 호텔에 들어가서. 근데 호텔이라는 공간은 찍으면 한 층을 다 빌려야 되거든요. 사실 호텔이라는 데가 누가 마주치기 쉽지 않은 데잖아요. 아는 사람을 마주치기 쉽지 않은 복도에서 아는 사람을 행여 마주칠까 두려운데 그 호텔 있잖아요. 근데 한 층을 다 빌려서 스태프들이 들어가서 찍었는데 또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여튼 그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한달까요? 그 장면을 찍을 때는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찍혔고 사실 그 호텔을 찾느라고 경기도 인근까지 가서 다 뒤지다시피 했던 호텔이었었는데 정작 찾은 호텔은 그 청담동에 있는 호텔이었었습니다. 그 호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하여튼 거기였었는데 그게 되게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디렉터즈 컷이라는 이름을 내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단지 그 장면이 딜리티드 씬을 복원시키면 빠진 장면들 묶어서 가끔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나올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작자의 뜻도 좀 들어봐야 되죠.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편집실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원래의 시나리오 상으로는 그게 있어야만 성립되는 장면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파트 1, 파트 2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트 3가 또 있습니다. 파트 3는 맨 마지막에 나온 정인선 양이 임신 중절 수술하려고 병원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이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써놓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산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건 적절치 않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 하루를 찍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영화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핵심을 얘기해 드린 거죠. 그 어떤 씬 사이에 들어갔었다면 어느 지점에 들어갔을지 상상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비 내리는 그 차에서 둘이 데이트하고 다음에 이제 신하균 씨와 문정희 씨는 가서 섹스를 하고 딸아이는 집으로 가서 아버지와의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김혜나 양은 벽을 긁고 가고 있고 서로 교차되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계속 하나가 쭉 가지 않고 세 개가 계속 교차되는 걸로 이어지는 대목인데 그래서 그 대목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목이 나오기까지 한 1시간 50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정유미하고 종로를 돌아다니는 10분은 당연히 뒤에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앞에가 없어지면서 정유미 장면이 같이 없어진 겁니다.
저희가 받은 시간이 30분 정도 더 받았었는데 예, 이건 꼭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하나 정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하셨었나요? 하시죠? 안 하셨어요. 두 분 질문을 다 받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아껴두고 파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단관으로 큰 스크린으로 봐서 너무 좋고요. 근데 제가 아까 나온 질문에서 이어서 제 이 질문이 부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파트 2에서 계속 흑백 이미지로만 나오겠구나 생각하는데 했다가 카페씬에서는 갑자기 색깔이 컬러로 바뀌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 저는 무척 궁금했거든요. 계속 흑백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컬러로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흑백 장면에서 아마 4번 컬러가 나오죠. 그리고 대사를 들어보면 나흘 밤을 이 남자가 가수면 상태로 보냈다는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컬러를 넣습니다. 이때 정신을 깼으면 이 사람 사는 겁니다. 정신 차렸으면 사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순간마다 사실상 정유미는 이 영화 속의 파무 파탈이죠. 죽음으로 이끄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정신을 딱 깼으면 하는 제 마지막 소망. 제발 살아주세요라는. 하지만 영수는 현미 씨는 깨어날 의지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깨어날 용기가 없었던 것일까요? 하여튼 저는 4번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는 그 4번의 기회를 외면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맞고요, 정말. 그 영화에서 기독교가 되게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독교에 관한 의미는 저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화 속의 대사가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이게 저는 핵심입니다. 사실상 이 영화 속에서 그런 기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노력들을 보였습니다. 앞에 그 햄버거집이 아무 햄버거집처럼 보이는데 제작부에서 그 햄버거집을 찾느라고 석 달을 뒤졌습니다. 충청도 일대까지 뒤졌습니다. 햄버거집들을.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여자애가 앉았었을 때 뒤에 원형 등이 있어야 된다는 요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천사의 위에 있는 이 광처럼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천사 같은 느낌을 얘한테 보여줘야 돼서 이 원형 전등이 있는 집을 무조건 찾아가. 제작부가 그냥 저희가 만들면 안 될까요? 아니, 만들면 만드는 게 보인다 이거. 의도적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원래 붙어 있던 집을 찾아야만 안 어색할 거다. 그래서 햄버거집이라는 햄버거집만 다 뒤진 겁니다. 혹은 영화 촬영할 때 촬영 기사가 굉장히 난감해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울 때 무조건 사람은 깊이로 세우지 않고 평행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뜻은 르네상스 이전 그림들이 다 아이코노그래피 그림들이 평행으로 사람을 세워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 그림들을 보면 다 사람들을 평행으로 세워놓고 크기를 다 똑같이 맞춰놓고 찍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깨지는 게 르네상스 시대 때 원근법이 나오면서 이제 앞뒤로 세워놓고 찍었는데 이 영화는 무조건 양쪽을 맞추겠습니다. 사람이 안 맞으면 무슨 물건을 갖다 놓을 거고 그 물건이 안 맞으면 뭐라도 일단 갖다 놓을 테니까 자, 모든 화면의 프레임은 물론 모든 정말 예외 없이 모두는 안 됐습니다. 그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불가능한 일이니까 최대한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는 평행으로 세워서 말하자면 중세 성화 같은 기분으로 찍어봅시다. 이 영화는 그렇게 찍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영화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편집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뭐
기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상상성이 힘들다든가 라는 인물의 동선이 제약이 온다든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사실은 저는 손 묶고 발 묶고 찍은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찍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영화 아카데미에서 학생들한테 8년 동안 가르쳐놓고 정작 선생님이 저는 그렇게 찍은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 말하자면 그런 이 영화 속에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그 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그 장면 그런 장면들이 저도 필요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보는 쪽에서 감상해 줄지는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저도 최대한 제 질문을 안 하려고 꾹 참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저도 꼭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연관된 질문인데 의도적으로 편명성을 하셨다고 말씀했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만큼은 의도적으로 원근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노골적으로 원근법적으로 찍은 장면이 저는 그 카페 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실점에 일부러 인물까지 앉혀놓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장면 있잖아요. 김혜나 씨, 신하균 씨 기다릴 때 옆에서 말 걸고 이러니까 신하균 씨 카페 밖으로 나와서 김혜나 씨 만나는 그 장면. 그 장면에서 보면은 노골적으로 원근법을 노골화 시키고 있는데 사실 왜 그렇게 찍었을까? 그게 그러니까 뭐 평면성이 구현 안 되기 때문에 원근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면성이 안 된다. 그럼 난 원근법을 더 강화할 거야. 이렇게 찍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예. 이건 비밀을 토하라는 건데 그 구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 영화 속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그 구도 안에 한 번 또 들어오는 게 딸의 친구입니다. 남산을 소실점으로 두고 그 구도로 딱 들어오죠. 그 걔가 나중에 정유미한테 편지를 갖다 주고 오죠. 걔도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걔도 자살해서 죽어서 거기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 소복녀도 그래서 똑같이 거기서 청계천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르네상스하고 함께 시작된 게 자본주의니까요. 자본주의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죽을 거예요. 라는 생각, 이거는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비밀 같은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다 평면부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다 막았죠. 이거는 사실은 근데 이건 뭐 저 혼자 즐기는 퍼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지만 저서는 찍는 쪽에 보는 쪽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찍는 쪽에서는 논리가 필요 있습니다. 내가 설득이 안 되는데 보는 쪽이 설득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저 자신 설득해야 될 나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찍어가면서 배우들이 왜 그렇습니까? 스태프들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했었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됐어요. 속에 연출의 의무라고 생각한 적입니다. 연출이 그걸 왜 찍으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현장에서 딱 이 대답을 연출이 하면서 바로 그 현장을 떠납니다. 그건 바다 깊은 곳에 심연을 해치는 것과 같은 작업이야. 이 소리 한번 듣고 이 싫어도 이러고 떠나는데 저로서는 그 대답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지만 그건 뭐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는 그건 저를 위한 대답이니까요. 저희가 꽤 오랜 시간,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제가 정리를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마지막 멘트는 저보다 이상으로 이런 자리를 진행을 많이 해보셨던 정성희 감독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 짓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맨 먼저 뭐 시작이시기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2월달에 영상자료원에서의 상영이 어쩌면 아주 특별하지 않은 한 어떤 스크린으로 보는 마지막 상영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실 힘든 자리가 될 걸 뻔히 알고서도 와주셔서 진행해 주신 안시현 선생님한테 정말 이건 왜냐면 이런 자리를 저편 반대편에서 앉아서 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는 잘 아니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제가 덧붙이는 건 신하균 씨에 관한 에피소드 2가지를 하는 걸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